제가 볼 책은 청소년 문고예요. 이 클로디아의 비밀이라는 책이고 지금 이 책도 굉장히 이렇게 누렇게 변색되고 낡아 있는데 제가 어린이일 때 사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어린이면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생 때. 이게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출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뉴욕 근처의 교회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정도 된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부인이 자기 변호사한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알고 보면 그 변호사의 손자들이 가출을 해서 밖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흘러 자기 할아버지의 고객인 걸 모른 채 그 부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 가출이 끝나게 되는. 아, 이게 며칠짜리 이야기예요? 한 길어야 일주일 좀 더 되는 시간 아닐까?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이 친구들이 가출을 해서 그 몸을 의탁하는 곳이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이 가출을 결심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큰 누나인데, 그러니까 총 4남매 중에 장녀고 밑으로 남동생 셋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좀 흥미로운 게 처음에 그 클로디아가 가출을 결심한 이유가 클로디아가 말하기로는 차별 대우 때문이다. 남동생들과 자기의.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듣는 그 부인, 그 의뢰인, 그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클로디아 스스로는 명확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그건 바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그냥 전 과목에서 수를 받는 우등생 클로디아 킹케이드로 살아가는 나날들을 이 친구가 견딜 수 없었다는. 그래서 이제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가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특별한 이유가 소품조차도 되게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되게 그러니까 불편하고 더러운 걸 못 참고 깨끗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우아하고. 그래서 가장 우아하고 일주일 넘게 이렇게 있으면 좋은 공간이 어디일까?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생각해서 거기로 숨어 들어가서 한 일주일 넘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 같이 나갈 남동생들 중에 같이 그걸 함께할 사람도 픽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거기 숨어들고, 거기 미술관에서 오전에는 그냥 변하고 온 아이들 틈에 섞여서 막 공부도 하고 도슨트도 듣고 막 이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 침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고, 그 미술관에 있는 침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로 씻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관광객들이 동전 던지는 소원 비는 분수에서 샤워도 해요. 분수에서 샤워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얘네가 이제 갖고 나온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거를 막 아껴가면서 카페테리아에서 막 음식 사 먹고 하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나름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미술관의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술관으로 어떤 천사 조각상이 이제 기부가 된 게 있는데 그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진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말과알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클로디아가 그 천사 조각상에 뭔가 되게 마음이 끌리고 그 비밀을 자기가 밝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비밀을 밝혀냈다고 생각해서 막 미술관에 편지도 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뭐 사실은 그거는 이미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겪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남동생 제이미는 왜 누나가 천사 조각상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돈도 거의 떨어졌고 이제 집에 가자. 한 뭐 이 정도 미술관에서 묵었으면 됐지. 누나 왜 갑자기 영웅이 되고 싶어 해? 그냥 가출하고 싶었던 거잖아. 왜 영웅이 되려고 해? 막 이러는데 클로디아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언젠가는 집에 돌아갈 생각으로 가출을 한 거지만 그냥 그 자신의 소중함과 이런 걸 부모님께 깨닫게 해주려고. 하지만 이제 와서는 막상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트로피가 필요한 건가?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이유를 천사 조각상의 실마리를 찾아서 그걸 애초에 갖고 있었던 그 부인, 그 의뢰인, 그 자기 할아버지의 고객인 프랭크 와일러 부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판 남인데.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엄청난 대저택에 사는 사람인데 그냥 그 대저택에 그냥 가서 그냥 똑똑하고 거기 집사한테 이제 나 프랭크 와일러 부인한테 천사 조각상의 비밀을 들으러 왔다.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되게 이분도 특이한 분이었고 이 클로디아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클로디아랑 제이미를 약간 시험해요. 자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사건 파일, 서류, 자기 인생에서 벌어졌던 거, 연구한 거, 문헌 이런 걸 엄청난 방대한 캐비넷에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너네가 이거를 내 그 서류 규칙을 파악해서 찾으면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결국 찾아 클로디아가. 그래서 그게 미켈란젤로가 한 게 맞다는, 미켈란젤로가 진품이다. 조각한 게 맞다는 증거를 거기서 봐요. 그래서 이제 클로디아가 그 뭔가 알 수 없는 감동과 막 이런 거에 휩싸여서 그 할머니한테 왜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미술관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내가 이걸 보내면 전문가들은 또 이거의 그 위조 여부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게 진품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검토하겠지. 근데 나한테 그게 필요 없어. 나는 이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걸로 됐어. 그냥 남들한테 그걸 알릴 필요가 없다. 나는 이거 알고 그냥 나 혼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디아가 자기도 이제 그걸 남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 할머니와 클로디아와 제임이 세 사람의 어떤 비밀이 된 거지. 근데 그 비밀을 안고 나서는 비로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전 이걸 보면서 그때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읽었을 때는 그냥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숨어들어서 자고 막 이런 설정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이야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랑 클로디아 사이에 공통점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재밌어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냥 크면 클수록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다시 읽었거든요, 이 책을. 20살 때, 25살 때 계속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건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거,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저는 약간 이 책에서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세상에서 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진짜 비밀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소중한 경험 무조건 다 SNS에 올라가 있고 어딘가에 콘텐츠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간직하는 비밀이나 사건이나 풍경, 기억 이런 게 되게 적은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천사 조각상 미켈란젤로 뭐 이건 엄청난 이야기니까 뭐 대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 이것도 클로디아가 이거 내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상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어서 마음을 놓고 이제 영웅이 되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이 가출을 해서 자기가 쌓은 시간과 경험 그 다음에 남동생 제이미와의 그런 우정과 한패라는 그 느낌 그리고 새로 알게 된 할머니와의 우정 그리고 이 거장에 대한 숨겨진 이런 나 혼자 알고 있는 이 작은 비밀 이게 클로디아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성장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고 다시 나는 더 이상 그 똑같은 우등생 클로디아 킹케이트가 아니라 새로운 클로디아가 되어서 이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필요하고 근데 저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냥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비밀이라든지 나만의 경험, 나만의 어떤 소중한 것들.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단순히 막 여름방학 때 예를 들어서 막 다른 애들 다 여행 가는데 우리 애도 방학 끝나고 애들한테 할 말 없으면 어떡해. 뭐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야지. 이런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내밀한 거고 개인적인 거고 사적인 거고 나만의 것. 남한테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 알다가 내가 갖고 죽을 비밀. 근데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막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뭔가 성장한 것 같고 내 안에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자산이 쌓인 건데 사실 SNS에 이제 막 많이 올리고 막 사람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 그럴싸한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은 모른다는 거죠. 정확히 배치되잖아. 그치.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요즘에 더 이게 필요하다고 베린이 말한 거랑 같은 맥락으로 점점점 내세울 게 없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내세우려고 하고 더 비밀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으면 아주 작은 거라도 일단 이렇게 말을 해야 자기 PR 시대니까 이 자기 PR이라는 말조차 되게 올드할 만큼 이제 너무 그렇게 된 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덜 비교가 되는 세상이라서 내가 이렇게 막 내가 가진 걸 광고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적었는데 이제 내가 나의 위치를 되게 너무 명확하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위치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위치를 너무 명확하고 너는 이 정도 대학 나와서 이 정도 맞아. 차 굴리고 이 정도 회사 다니고 엄마 아빠는 이 정도니까 넌 딱 여기 위치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는 그게 아니라 난 더 낫다라는 걸 표시하려고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요즘 슬픈 게 인간이 서로를 비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특성이고 그거를 우리가 뭐 지양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데 요즘 슬픈 건 단순히 서로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그 비교의 눈금이 너무 촘촘하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트랙을 가기 때문에 그 비교의 눈금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눈금을 적용할 수가 있게 맞아. 되어서 조금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산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사는 위치를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잖아. 그치. 너 뭐 분당 사니? 강남 사니? 너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니? 이게 그 사람한테 무의미한 잣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서울 수도권에 막 악착같이 몰려 살면 너 압구정 한양 아파트 사니? 뭐 이런 게 너무 우리한테 유효한 잣대? 근데 이게 나한테만이 아니라 여기 사는 모든 몇 천만 명한테 다 유효한 잣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비밀이 없어지고 점점 날 과시하려고 하고 과시할수록 다 미천이 더 드러나고. 그러니까 저 이번에 좀 차를 살까 약간 고민 중인데 첫 차를 되게 막 여기저기서 들었던 피드백이 아니 왜 뭐 그 돈 주고 그걸 사냐 이 차라는 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사적인 물건이고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얼마나 그냥 내가 이걸 운전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내가 이 차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물론 그런 면에서 더 좋은 차를 추천해 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뉘앙스는 약간 그 차에도 다 급이 있는데 이걸 살 거면 높은 급을 사야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업에도 직장에도 차에도 사는 곳에도 가방에도 옷에도 급이 있으면 이렇게 눈금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다 고려하면서 사나. 거기다 나를 평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까지 다 평가하면서 너무 피곤하다. 맞아. 그래서 막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라도 그렇고 아까 막 산에 들어간 얘기했지만 뭐 엄청 좋은 대학을 나와서 엄청 좋은 직업을 갖다 갑자기 뭐 귀향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면 대부분 질문 중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근데 또 100% 돌아오는 대답이 오히려 덜 스트레스 받고 맞아. 덜 불안하다. 맞아. 그 이유는 아까 그 눈금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게 이 한복판에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 자체도 되게 SNS의 큰 맥락 중에 하나지. 맞아.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 난 독립적이야. 나는 되게 소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걸 또 과시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비교의 눈금의 피곤함? 거기에 나를 올려놓고 끊임없이 저울질해보는 마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나만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이제 저는 이게 콘텐츠 유튜브도 하고 막 공식 조그맣지만 공식적인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브런치 계정도 있고 콘텐츠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제 사적인 계정들이나 이런 데에는 가능하면 잘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콘텐츠 크리에이팅하는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배치되는 이야기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그냥 저 자신을 지키려는 조금의 노력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진짜로 좋은 곳에 갔을 때 진짜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나 여기를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 그런 곳에 갔을 때는 오히려 사진을 잘 안 찍거나 사진을 찍는다 해도 그거를 어디다 올리거나 남한테 안 보여주는 그런 습관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어린이를 키우면 평소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손이 터질 정도로 그치.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나는 올리지 않는 걸 선택했는데 그것은 올리면서 내가 좋아요를 10개 받는지 50개 받는지 뭐 70개 받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의 순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그냥 물론 공유해서 좋은 것도 있지. 저도 막 어디 갈 때 정보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가고 서로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막 이런 강연 들어봐 이런 전시 가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너무 좋은데
그냥 어떤 거는 공유하지 않고 나만의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되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걸 이걸 보면 이 책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 20살쯤에 이 책을 읽고 썼던 짤막한 글이 있어서 오늘 오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어디다 놔두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블로그 옛날에 쓰던 블로그에 아,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옛날 사람들은 용과 싸우고 막 기사가 되고 전쟁에 나가고 막 마을을 구하고 막 이런 판타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아무도 도시에 사는 우리에겐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비밀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글을 썼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누구나 저는 살면서 판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남한테 말하지 않은 작은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동화스럽고 판타지스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되게 많은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어떤 키로 쓰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갖고 있는 비밀, 그런 오래된 비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만큼 비밀, 남한테 말해지지 않은 것에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지 않은 장독처럼. 나 열지 않은 상자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진짜 그 전체적인 주제의식 같은 것도 되게 좋지만 그냥 재밌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고 일단 미술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한테는 더 그렇거든요. 어릴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그런 비슷한 상상 같은 거 해보잖아요. 뭔가 약간 으스스하면서도 뭔가 신성한 것 같고 이런 사파도 되게 예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이거 누가 번역했는지 알아요? 누가요? 햇살과 나무꾼. 햇살과 나무꾼이 뭐지? 업체인가? 뭐 그런 비슷한 거일 것 같아. 햇살과 나무꾼은 동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곳으로 세계 곳곳에 묻혀있는 좋은 작품들을 찾아 우리말로 소개하는 어린이 책 전문 기획실이래요. 너무 재밌죠? 귀엽다. 햇살과 나무꾼. 근데 어렸을 때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네. 창의력을 길러주고 어쩌고 되게 다 맞는 얘기인데 진짜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진짜 지대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책이 진짜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과 한 4-5권 정도의 어떤 책들이 나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엄마 아빠만큼의 어떤 맞아, 의미에서는 맞아. 영향을 줬어요, 저한테. 맞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어린이들이 따르면서도 약간 반발심이 있잖아요. 근데 책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없고 되게 그냥 스펀지처럼 책을 흡수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영향을 되게 줬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나도 어렸을 때 책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어린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청소년?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출하는 얘기여서 그 친구의 엄마 아빠는 싫어할 수도 있어. 나 자꾸 물어봤잖아. 몇 살이에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너무 어렸을 때 가출할까봐. 너무 어리면 안 되지. 아니야, 어리지 않아도 안 돼. 어리지 않아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가출하면 안 되지. 그치, 이런 정도의 그 발상은 다 이해가 된다. 그치. 멋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진짜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를 말하자면 그냥 비밀을 갖자. 하나쯤은 남한테 보여주거나 들려주지 않을 나만의 이야기를 갖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잖아. 있죠. 그리고 있게 하려고 애쓰죠. 노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에서는 이 유튜브도 좀 더 넓은 의미의 저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유튜브를 비밀 말도 안 돼. 전 세계에 이렇게 아무나 그냥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건 비밀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어쨌든 잘 모르고 나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일에 시간 막 내서 바쁘게 와서 맞아, 이렇게 맞아.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 우리 사이의 어떤 비밀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비밀이 없고 그냥 밥 먹고 수다 떠는 친구 사이였다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비밀이 우리 관계를 형성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은 저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내가 딱 30분 1시간 전까지 스트레스 받다가 갑자기 책 이야기하니까 확 환기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 공간도 너무 리프레시 되고. 진짜 필요하다. 이게 되게 좋은 비밀이고 나도 나만의 비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비밀 만드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